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오프라인 설명회가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번 현장감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온라인 설명회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 때문에 이전에 채 하지 못했던 말도 저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더 장점 있는 설명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일단 얼마 전에 치러졌죠. 2021학년도 수능 국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풀어보고 나서 조교생들하고 같이 1등급을 예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감이 없게도. 이번 시험의 1등급은 94점이야. 떨어져도 92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실제로 6시 이후에 각 사이트에서 1등급 예상 점수를 87점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왜 제가 1등급을 92점, 4점이라고 예상했냐면요. 2019학년도 학생들은 풀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요. 2019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의 대명사였어요. 너무나 시간도 좀 부족하고 문제도 너무 어려웠던 그런 수능이었는데 그때도 1등급이 84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문제들을 비교해 보면 이 수능, 이번 수능하고 2019학년도 수능은 객관적으로 1등급이 한 10점 정도는 차이가 났었어야 돼요. 그런데 1등급이 87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했나? 뭐가 문제였던가? 왜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떨어졌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고민, 왜 학생들이 점수가 낮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수능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점수가 낮은 이유.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최근 몇 년간 수시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올해는 정시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2022학년도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여러분 학생들은 이해하겠지만 내신 국어는 말이에요. 한정된 시험 범위 속에서 시험 치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고력보다는 암기력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국어 공부하면 결국은 암기에서 푸는 게 내신 국어였어요. 근데 수능 국어는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이유 첫 번째, 학생들이 1, 2학년 때 내신 국어의 방식으로 국어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3이 되면 이제 수능 국어다. 수능 국어에 맞는 공부 방식이 필요한 건데 여전히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신 국어의 공부 방식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BS를 정리하고 문법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은 실제로 수능에서 썩 그렇게 좋은 공부방법이 아니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능 국어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를 위해서 부모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대학 수학력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내년에 쳐야 될 시험인데요. 부모님께서는 학력고사 세대도 있으실 것 같고 아직 거의 대부분 학력고사 세대일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수능 세대도 있으시죠. 자, 학력고사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3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어 공부할 때, 학력고사 국어 공부할 때 문학 작품 다 교과서에서 있었고 비문학 작품도 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 그래서 실제로 학력고사 국어는 암기가 맞았어요. 그 당시 유명했던 유명 강사 선생님의 유행어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을 봐도 알 수 있죠. 국어는 교과서를 잘 이해하면 그리고 잘 암기하면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학력고사 국어는 대학 수학력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일부러 제가 수학에다가 한자를 적어놨는데 이 숫자가 닦을 숫자입니다. 학자는 학문학자죠. 그럼 풀었으면 대학 수학력 시험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함. 다시 한번요.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학문은 어디에서 한다? 대학에서 할 거니까 대학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가 되느냐를 테스트한 시험이 수능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자 학력고사 같은 경우에는 컵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물이 많이 담겨 있느냐, 지식이 얼만큼 되느냐를 테스트한 시험이었다면 수학력 시험은 다르다는 거죠. 물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죠. 아예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담겨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 본격적으로 물은 어디에서 담을 거니까? 대학에서 담을 거니까 대학에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너의 그릇의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대학 수학력 시험이라는 거죠. 국어 영역은 어떤 것이냐. 평가원에서 대학 수학력 시험 출제 매뉴얼이라고 해서 국어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도 검사가 아닌 스피드 테스트가 아닌 역량 검사 파워 테스트가 되도록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파워, 힘은 어떤 힘이냐?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을 의미하는 힘이 아니죠. 암기력 평가를 지향하고 그런 거 추구하지 않고 학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그렇죠.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 영역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암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지문을 보고 이 지문에서 필지하는 이 문장을 왜 썼을까? 이래서 썼구나.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수학력 시험의 국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텐데 그저 EBS 교재 이 작품이래 밑줄 긋고 받아 적고 암기하고 이 방법으로는 수능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수능은 절대로 암기하고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수능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점수가 낮은 이유. 연습량 부족이죠.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어 공부를 좀 덜 한다는 얘기예요. 덜 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친구들이. 무슨 얘기냐. 국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첫 번째, 국어는 공부를 해도 별로 점수 안 오르고 공부 안 해도 점수 별로 안 떨어져 라는 편견. 두 번째, 국어는 타고나는 것 같아 라는 편견. 다 잘못된 편견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국어를 그래서 실제로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하게 훈련하면 국어 점수 많이 오릅니다. 실제로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문자로 피드백하는 학생들 보면 5등급인 학생이 뭐 2등급으로 4등급인 학생이 1등급으로 오른 학생도 제법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편견, 실제로 그래서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반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런 학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수학하고 영어 점수는 그닥인데 국어는 쳤다면 막 성적이 너무 잘 나와. 이런 학생이 꼭 한 반에 한 명쯤은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공통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공통점은 실제로 있죠. 책을 잘 읽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수능 국어 점수가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 마음 걱정이 살살 되시죠? 나는 혹은 우리 자식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국어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럼 그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느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글을 읽고 독서하는 습관, 그 습관이 곧 뭐예요?
아, 이 문장이 이런 뜻이구나. 이건 어떤 의미지? 라고 고민하면서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곧 국어 공부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 책을 좀 덜 읽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3에 올라와서는 그 친구처럼 지문을 놓고 좀 고민하고 읽어내는 시간을 확보하면 성적이 오르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공부를 좀 덜 한다는 겁니다. 예비 고3 학생들이. 물어보겠습니다. 국어도 100점이고 영어도 100점이죠. 수학도 100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투여한 시간과 수능 국어, 그냥 국어가 아닌 내신 국어가 아니라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서 쓴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대 1도 안 됩니다. 그죠? 10대 1도 안 돼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국어는 적절하게 훈련이 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훈련할 때 뭐를 좀 주의해서 훈련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비 고3 학생들이 1월 달이 딱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거예요. 시간과 정확성의 반비례 관계. 다시 시간과 정확성의 반비례 관계. 무슨 말인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정확성의 반비례 관계. 이거 경험해 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국어 영역 시간이 딱 제한된 시험이죠. 시간 안에 풀려고 하니까 마구 틀려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천천히 차분하게 읽고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 2학년 때 국어 모의고사를 풀 때 한두 지문 정도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능 국어를 잘 보려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먼저 얘기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하나 잡고 하나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일단 정확성부터 잡으세요. 시간은 당분간은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성부터 잡으세요. 그죠? 보통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시간이 왜 오래 걸리느냐를 선생님이 잠깐 얘기할게요. 네, 선생님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잖아. 자, 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그룹에 있는 학생들과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그룹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지문을 던져주고 문제를 풀게 하면서 시간을 재게합니다. 지문 읽을 때 걸린 시간을 재고 문제 풀 때 걸린 시간을 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지문은 누가 훨씬 더 빨리 읽어요? 시간 부족한 학생이 훨씬 더 빨리 읽어요. 이해되세요? 시간 부족한 학생이 지문을 훨씬 더 빨리 읽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 이 학생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왜요? 기억이 안 남거든. 그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에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머리와 글자가 맞춰져야 되는데 실제로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니까 머리는 돌아가지 않는데 눈만 글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에서 남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찾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다고요. 이러면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난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문을 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지문을 빨리 읽으니까 오히려 머릿속에 남는 건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으셔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일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6평에서 두 지문을 못 풀어도 수능에서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정확하게 읽으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읽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읽고 나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영어를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이제 영어 독해라는 걸 해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영어 지문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저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시간 안에 영어 문제를 다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라고 해서 야간 자습 시간에 그때 야자가 있었으니까요. 한 서너 달 동안 영어만 3, 4시간씩 드립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한 3, 4개월쯤 지나니까 이제는 시간 안에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국어나 영어나 똑같은 과목이에요. 꾸준하게 해주면 정확성을 바탕으로 훈련하면 시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국어 공부를 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실제로 두 번째 다시 보세요. 점수가 낮은 이유는 그 정도의 훈련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졌던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멘탈의 문제입니다. 야,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멘탈이 나가서 수능을 못 봤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의 들어보지 못했죠. 영어나 탐구 시간에 멘탈이 털렸어. 이런 말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유독 국어만 국어 시간에 멘탈이 나갔어. 그래서 1교시부터 수능을 망쳤어. 라는 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국어를 가르치는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멘탈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설명회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부모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혀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계죠. 6시입니다. 오후가 아니라 아침, 오전 6시요. 아침 6시에 꾸준하게 일어나는 것. 이거 멘탈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6시에 일어나야 돼요. 학생들 지금 몇 시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만 성공하면 수능의 반 이상은 다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정말. 6시에 일어나서 중간에 또 8시에 자면 안 되고 6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왜 6시에 일어나는 게 좋으냐.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이 하루를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컨대 새벽 한 2시까지 공부하고 막 졸린 눈을 비비고 7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죠? 학교로 달려가는 그런 학생보다 그죠? 훨씬 더 아침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걸 하는 건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학생들을 6시에 일어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도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6시에 아침 문자를 보냅니다. 학생들한테. 아침 문자를 명언과 함께 보내는데요. 어떤 학생은 뭐 수신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그냥 10시에 아침 문자 보기도 하지만 또 많은 학생들은 그 문자를 보고 아침을 시작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적어도 7시에는 책상에 앉아서 국어 지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국어 공부하셔야 돼요. 아침에. 왜냐? 1교시가 국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수능이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8시 10분까지 입실이거든요. 그러면 7시 반까지는 다 시험장에 가 있어요. 그때부터 국어 지문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수능날 그럴 거니까 평소에도 365일, 아직 뭐 365일보다는 훨씬 덜 남았지만 300여일을 꾸준하게 아침 7시면 국어 지문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6시는 7시에서 지문 보고 꾸준하게. 왜냐하면 수능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학생들 있어요. 막 새벽 3시인데 선생님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문자 보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1년 내내 이 습관을 들인 학생이라면 수능 전날 좀 잠을 덜 잤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6시 일어난 효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을 튼튼하게 잡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어머님도 6시 일어나면 어머님도 같이 일어나셔서 애들 좀 뒷바라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3 학부모가 쉽진 않죠. 그죠? 요 도움을 잘 주시면 학생들 성적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뭐 6시 아침 문자에 답장 온 건데요. 6시에 문자를 해주면 애들이 힘을 좀 얻는 경우가 많나 봐요. 뭐 다 읽지 못하고 한 2가지 읽어보면 짧은 거 읽어볼게요. 의무경찰 복무 중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출동을 다녀와서 의지가 빈약하려던 중 새벽부터 출동을 오늘 기상 문자를 보고 다시 펜을 듭니다. 그동안 아침 문자 덕분에 아침마다 좋은 마인드로 시작하는 날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꼭 일어나서 답장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는 국어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게 멘탈을 잡는 데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제가 왜 올해 학생들 커트라인이 이렇게 낮았느냐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럼 그걸 역으로 돌리면 바람직한 공법이 되겠죠. 2022학년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냐. 정리하면 내신 국어 공부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즉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이해력, 사고력 중심의 공부방법으로 수능을 대비할 것. 두 번째, 정확성 중심으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확성 중심으로 훈련해서 시간을 맞추어낼 것. 세 번째, 6시에 기상해서 7시부터 국어 공부할 것. 네. 이 세 가지는 정말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국어 성적이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주로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해 봤어요. 예. 지금 뭐 스튜디오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실제 설명회라면 아마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2022학년도 국어부터는 국어에도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그죠? 네. 기존에 문학과 독서, 즉 문학과 비문학은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11문제 가량이 언어와 매체, 그다음 화법과 작문으로 나뉩니다.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올해 중순쯤에 6월쯤인가요? 평가원에서 2022학년도 대비 예비 수능을 발표했어요. 2022학년도는 이렇게 바뀔 거니까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겠다라는 샘플 세트를 하나 냈다고요. 거기에 보면 언어와 매체 문제도 있고 화법과 작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신 학생도 있겠지만 꼭 지금 풀어보세요. 빨리 풀어보세요.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풀어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세요. 스스로 판단하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생각은, 제 생각은 말이에요. 여기 2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수학처럼 선택 과목이 되게 점수를 많이 좌우하는 과목도 있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찌 보면 서브의 측면이 강합니다. 메인은 역시 공통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는 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제가 느낀 바는, 제가 풀어보고 느낀 바는 각각의 장단점을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언어와 매체. 언어라는 게 이제 예전에 문법이죠. 그다음 매체라는 거는 이제 매체 언어. 신문 지문도 주고 신문 기사문도 주고 인터넷 기사문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읽어낸 과목인데 일단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문제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단점. 단점은 뭐냐? 공부할 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체는 아니지만 이 문법 파트에 공부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나 고3인데 여전히 수학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영어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탐구도 손도 안 댔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는 건 거기에다가 다소 부담 하나를 더 얹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공부량이 좀 필요하다. 그게 단점입니다. 큰 단점이죠. 장점은 뭐냐?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 시험을 조금 빨리 풀 수 있어요. 화법과 작문보다 시간을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줄인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언어와 매체는 단점은 공부량이 제법 된다. 장점은 수능날 국어에서 요거 푸는데 시간이 좀 준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이게 장점입니다. 자, 화법과 작문의 그럼 단점과 장점은 뭐냐라는 건데요. 화법은 글자 그대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작문은 글 쓰는 법이죠. 그럼 보세요. 실제로 화법을 정확하게 테스트하려면 학생들이 앞에서 발표나 토론이나 연설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작문이면 실제로 학생들이 글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수능 국어는 객관식 문제니까 이럴 수 없어요. 그러면 화법과 작문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물어보는 것은 제시문에 대한 독해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실제로 매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법과 작문은 실제로는 비문학을 대단히 다소 쉽게 출제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장점이에요. 공부량이 거의 없어요. 따로 공부해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지식을 습득해야 될 게 거의 없다고요.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언어와 매체의 단점, 장점과 반대겠죠. 그죠? 이 화법과 작문의 문제점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 선택하는 학생보다 다소 조금 시간이 수능장에선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 2학년 때 문법 공부해 보셨잖아요. 1, 2학년 때 문법에서 내가 좀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문법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내신 공부할 때라고 했다면 이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난 문법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난 정말로 딴 과목도 급해 라고 하시면 편안하게 화작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인강과 현강의 차이점 뭔가요? 라고 합니다. 저는 현강의 내용을 그대로 인강에 올리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적인 측면에서 인강과 현강은 다를 리가 없어요. 현강을 그대로 올리니까. 다를 리는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여쭤보신다면 몇 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일단 현강 학생들이 그래도 인강 학생은 성적이 좋겠지만 현강 학생들은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성적이 제법 좋은 편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올해 2021학년도 현강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성적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자, 보시죠. 실제로 뭐 수능 치고 아직 며칠이 안 돼서 마지막 수업까지 들었던 학생이 한 50% 정도가 응답했습니다. 응답했는데 1등급을 예측대로 87점이라고 볼 때 1등급 응답자 중에 1등급 비율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49%. 2등급 비율은 30%.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1, 2등급이 한 80% 정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응답 안 한 학생들 중에 점수가 안 좋아서 응답 안 한 학생들을 고려해도 이 비율이 70% 밑으로 절대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1등급 학생들이 한 반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등급, 4등급 뭐 조금 안타깝지만 이 학생들이 한 20% 정도 돼요. 올해 결과입니다. 응답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등급이 87점이었는데 평균 점수는 85.3 현재 상태로 85.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원래 좀 하는 애들이 수업 듣는 거 아니냐? 라고 상위권 애들이 주로 김동 수업을 좀 듣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올해 성적 추이를 보시면 6평에서는 1등급이 한 38%, 9% 정도 나왔어요. 9평에서는 아쉽게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36%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에서 49% 정도 됐다는 건 이 학생이 바뀐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앞에서 공부를 해온 성과가 이제 수능에서 잘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 자랑처럼 들리는데 뭐 학생들이 열심히 한 거죠. 저희 자랑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그래도 현장 학생들이 성적을 잘 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상담 시스템이죠.
현장에서는 인강과 달리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상담할 학생들이 이제 숙제장에 적어서 상담 신청을 했는데 애들이 숙기가 없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상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올해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해서 상담을 예약하고 그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바탕 모의고사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상담을 해 나갑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은 학생들 1등급 비율이 전체 연구 학생들이 한 아까 50% 가까이 됐다면 상담받은 학생들 중에 1등급 비율은 60%쯤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쌤도 더 많이 모실 생각입니다. 상담의 효과. 그다음에 이제 연필통 연습하면 반드시 통한다는 숙제장인데요. 연필통 현강용 연필통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인강에서 안 나갈 때 현강용 연필통이 있습니다. 바탕 모의고사 주간이나 파이널 기간에도 인강에는 연필통이 없지만 현강에는 연필통이 있어서 이런 것들 올해 그런 연필통 중에 수능에 뭐 그대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서 조교쌤들이 붙여놨네요. 그런 특성입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설명해서 제가 해야 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정규반 시간표인데 글쎄요. 지금 거리두기 2.5단계라서 개강을 1월 초, 12월 말 1월 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개강이 제대로 될지는 그대로 그 정부의 정책대로 개강을 시작할 텐데요. 올해는 수업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목요일 날 반포 세움, 토요일 날 세움, 중간 시간 미탐, 그다음 저녁에 세움, 그다음 일요일 날은 2시간만 합니다. 미탐과 세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타임을 올해는 내년에는 수업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매체는 공부량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수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4주 과정으로 특강을 언어와 매체 특강을 한시적으로 열 생각입니다. 뭐 여기에 등록을 못한 학생들은 이 강의도 그대로 인강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 주제 넘지만 부탁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지금 첫째가 이제 고3이 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이제 둘째, 셋째가 고3이 되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저도 부모입니다. 저는 이제 중3, 초6이 이제 되는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요. 고3이 경험해 보셨다시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애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마스크도 쓰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많이 힘들었죠. 이럴 때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겉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딴 말씀이 아니라 꼭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제일 처음 왜 이래?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학교 갈 때 안아주시든가 안아주시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라고 하면 학생들 되게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건 글쎄요. 다른 것보다는 아까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좀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시면 학생들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 2022학년도 수능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